하지만 어제 경기도 여주의 수온도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밤 11시인데 체감온도는 30도가량 됩니다. 조금만 뛰어도 땀이 맺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계속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두 사람 모두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감기 부전으로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40도까지 치솟았는데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식 기온도 서울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뒤가 입추지만 전국의 찜통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제 경남 양산이 39.3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비공식이긴 하지만 어제 경기도 여주의 수온주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넘기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강원도 정선과 충북 청주 등에서는 체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가 유독 심한 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계속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밤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더위가 축적되는 가운데 낮에는 일사가 더해지니까 열대야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강릉에서는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도 한밤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무더위 속에 위험천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땡볕에 놓인 차량 안에서 한 아기가 갇혀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이 유리창을 깨고 3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 SUV 차량이 놓여 있고요. 그 옆으로 소방대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차량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누군가 호수로 차 위로 물을 뿌려서 조금이라도 차량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데요. 차 안에 갇힌 1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현장입니다. 자, 마침내 깨진 유리창, 그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잠긴 차량 문을 엽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안에 있던 아기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어제 오전 충남 문산시 양촌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무려 30도, 체감온도는 32도에 육박했던 무더운 날씨였는데 오전 10시 10분쯤 SUV 차량 안에 1살 아기가 갇혀서 울고 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기 출동해 30분 만에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탈진한 것 외에 별다른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기가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문이 잠겨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어제 오후 5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키움과 두산의 잠실 경기, 또 LG와 롯데의 울산 경기를 폭염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건 2015년 관련 규정을 만든 뒤 지난 2일 울산 경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KBO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잠실 경기에서는 4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으로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나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곳 170여 세대가 무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단지 안에 있던 자체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밭일을 하던 농부가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가장 무더운 낮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충분하게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현동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건 주말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밭에 혼자 쓰러진 걸 마을 통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체온은 41도씨에 달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이 연락 안 되니까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통장에 이제 가니까 그 농막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하고. 앞서 지난 2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도 밭일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도 체온이 41.1도씨에 달했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40도씨를 넘는 체온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입니다. 경찰도 두 사람 모두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떼약볕에서 농부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논밭에 나가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산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무더위는 한동안 더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덥던데요. 지난 밤 사이에 열대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 밤사이에도 서울 27.5도, 강릉은 26.4도 등 어김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서울의 기온이 꽤 높았군요. 강릉은 열대야 일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릉의 경우 지난달 19일 이후 17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릉 지역의 관측이 시작된 1911년 이후 113년 만에 역대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강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연속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특히 1일에는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초열대야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열대야는 언제까지 지속할까요? 네, 열대야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도 15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다음 주 목요일인 15일까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도 역대 순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한낮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낮에도 그야말로 찜통에 갇힌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과 광주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전국이 붉은색인데 당분간 이렇게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강릉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고 기온 40도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초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더울까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제 여주가 낮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더라고요. 기상 관측사상 어느 정도의 더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 하면 1994년 여름과 2018년 여름이 생각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높았던 기온이 41도입니다. 아하.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나타난 건데 그전에는 대구가 그 40도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아까 여주에 40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서울이 어제 36.2도가 낮 최고 기온이었고요. 네. 여주가 41.6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 기록이냐 비공식 기록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공식 기록은 이제 그 관측 환경을 세계 기상기구 규정을 잘 갖춰서 뭐 잔디밭으로 조성할 것, 인근에 장애물이 없을 것 이런 규정을 잘 준수한 그런 관측 지점이 있고 네. 이런 곳들은 이제 주로 100년, 200년 그런 기후 관측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고 한 전국에 한 680여 개의 자동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강수량이 얼마인가 즉각 그런 주로 강수량 파악하기 위해서 그 환경 생각하지 않고 건물의 옥상이라거나 이런 곳들이 이제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측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40도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좀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한 3 내지 4도가 높은 그런 기온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비공식 기록을 어제 여주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네. 사실은 서울이 36.2도 올 여름 가장 높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가 올 여름 가장 서울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36.2도보다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그 공기와의 역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금방 선선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낮 최고 33도, 아침 그 밤 기온 25도 이상 이 열대야는 적어도 8월 하순까지는 아하. 지속이 될 것이니까 아마 지금 이제 피크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여름에. 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8월 하순이면 아직 많이 남은 네.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8년이 많이 언급이 되던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94년 여름, 2018년 여름과 비교해 보면 네. 올 여름에 지금 현재 더운 건 사실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데요. 통계로 보면 그때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 일수,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을 열대야 일수라고 하는데 네. 94년도가 폭염 일수가 28.5일이었거든요. 전국 평균이. 2018년이 31일. 그런데 아직 8월이 다 안 갔지만 네. 지금 8월 상순인데 올해는 겨우 폭염 일수가 전국 평균이 7.7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피부가 긴 것 느끼는 건 굉장히 네. 했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열대야 일수가 좀 그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2094년 7월 한 달만 따져서 열대야 일수가 8.5일이었고 네. 2018년이 7.1일이었는데 여름 전체 7월 달. 올해는 지금 벌써 9일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네. 그래서 확실히 94년 여름과 2018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폭염 일수는 기록은 깨지 못할 것이다. 또 그때 나타난 41도 기록은 또 깨지 못할 것이다. 다만 좀 특이한 게 열대야 일수가 그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는데 통계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 여름에 확실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른 여름보다도 더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지배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밤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온다습한 공기죠. 그러니까 수준 건조한 사막은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죠. 네. 자, 그런데 밤 기온이 10도, 5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낮 기온이 한 35, 6도 보이는 게 요즘 날씨인데 그러면 해가 지면 대개 한 7, 8도 정도 그 갖고 있는 열을 잃게 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네. 가을이 되면 이게 10도, 15도 떨어지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낮에 35도, 36도까지 올라갔는데 밤 기온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수증기가 많아서 그 수증기가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초열대야, 강릉 네. 초열대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 네. 초열대야라는 단어는 네. 기상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기상 용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열대야 이제 기준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러니까 밤사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근데 요즘에 강릉에 31.4도까지 아침 최저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30도 이상의 아침 최저 기온을 열대야, 센 열대야다. 이래서 아마 초열대야라고 용어를. 근데 전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지만 열대야인데 더 더운 열대야구나 이런 느낌을 확 이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 뭐 이런 이런 것들, 도깨비성 장마 이런 게 다 네.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초열대야 이야기도 사실 이제 강원도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나온 얘기인데 강원도가 이렇게 더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같은 서풍이 부는데 그래도 같은 공기 덩어리 안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는데 영동 쪽에 뭐가 있냐면 태백산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기가 산을 만나면 강제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갖고 있는 수증기를 다 잃게 되고 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풍하측에서는 기온이 이 풍상측보다 한 4, 5도 더 높아지는 그런 쇠 현상 때문에 강릉, 속초 이쪽이 굉장히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같은 공기인데 그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쇠 현상 때문에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쪽이 굉장히 고온이거든요. 네. 그게 반대로 동풍이 불고 있는데 로키 산맥을 타고 넘어간 공기가 쇠 현상을 일으켜서 서쪽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영동 지방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자, 이번 더위의 원인도 궁금한데요. 한반도가 뭐 두꺼운 이불 2개를 덮고 있다. 뭐 네. 두 겹의 찜통에 갇혀 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장마가 지난 7월 27일 끝났거든요. 네.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마 끝 폭염 시작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 이불을 하나 더 덮어요. 그러니까 일사에 의해서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더워지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솜잎을 덮은 게 이제 티베트 고기압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고기압이 커플링 됐다고 이렇게 겹쳐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자,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어김없이 고온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한 속에 있는데 이제 저게 깨져야 이제 이 더위가 무너지는데 네. 하여간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간 좀 수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축한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약간 찬 공기가 내려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서울의 36.2도가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올여름 가장 더웠던 날이 8월 4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월 하순 쳐서 8월 22일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그런 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은 여름에 뭐 한반도 열기를 좀 식혀줄 만한 그런 특별한 재료들이 있을까요? 비가 와야죠. 그 비가 오늘 서울의 새벽 천둥번개 치면서 0.5mm 비가 왔는데 이건 더위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습하게 만드는 건데 네. 태풍이 와야죠. 아까 말한 이 더위를 식혀줄 재료는 태풍인데 네. 이제 태풍이 오면 더위는 좀 약간 식을지 모르지만 이제 또 엄청난 또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태풍을 오라와 기다리면 안 되고요. 네. 다만 계절의 어떤 그 변화는 어김없이 또 찾아올 테니까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 에어컨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조절이 된다고 보는데 에어컨 밖에 있는 분들 아주 그런 어떤 노동자, 건설 현장, 네. 농촌 이런 곳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말 그대로 지금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명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태풍은 간판이 무너지고 파도가 넘치고 강이 범람하고 눈에 보이는데 이 폭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상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약자들 그런 어떤 기저질환자들이 제일 위험한데 사실은 이제 의학계 통계로도 이런 폭염이 있는 기간 중에 사망자 수가
그런 노약자들 그 숫자가 분명히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2003년도에 유럽에 폭염이 닥쳤는데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이 위험한 게 이제 그런 어떤 소리 없이 그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방기 사용 없이는 사실 잠들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냉방병도 주의를 네,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폭염 기간 중에 과다한 냉방은 어김없이 냉방병을 가져옵니다. 감기 증상인데요. 네. 바깥보다 너무나 낮아서 추울 정도로 그러니까는 긴팔을 입을 정도로 냉방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요. 바깥 공기보다 한 3, 4도 정도 낮추는 그런 어떤 냉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바깥 공기가 분명히 더운데 35도인데 그러면 안에 24도 이렇게 낮춰버리면 그 바깥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그 바깥 공기보다 약간 낮게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자, 냉방기기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자세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폭염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전기료를 아끼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가장 고민되는 건 바로 이 문제겠죠. 계속 켜두느냐, 더울 때만 잠깐 켜느냐. 결론부터 보자면 계속 켜두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대부분은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인버터형인데요. 인버터형은 한 번 설정 온도까지 내려가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기온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켜면서 매번 더운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보다 경제적인데요. 단 2011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에어컨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정 온도 몇 도가 적당할까요? 에어컨을 켜면 습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26도면 대부분 사람은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낮출 필요는 없는데요. 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보조 냉방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열대야만 아니라면 아침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 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피하기의 핵심, 바로 전기료 누진 구간 3단계를 피하는 겁니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는 200kWh까지 1단계, 400까지는 2단계, 그리고 400 이상은 3단계로 나뉘는데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두 달은 이 구간이 300, 450, 그리고 4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전기를 조금 더 써도 된다는 거죠. 에어컨을 안 켤 때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보통 300kWh 정도 전기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100에서 150kWh 정도는 더 써도 전기료 폭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18평형 거실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면 26도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용하기, 그리고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더울 땐 연속으로 켜는 게 좋고, 이때 선풍기 같은 보조 냉방기기 사용과 아침 저녁 환기를 함께 해주면 알뜰하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더위를 무조건 참지 마시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피서객들이 잇따라 해외로 떠나면서 어제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이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은 월요일 아침부터 인파로 붐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 인천공항은 계속해서 붐비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인 지금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로 출국하는 분들이 많아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이곳 출발층은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부쩍 엄격해진 보안 검색대로 인해서 일찍부터 공항을 찾은 시민들로 혼잡하고요. 도착층도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한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계성수기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00만 명에 가까운 여객의 인천공항 국제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여름 성수기와 비교할 때 1.4% 증가한 21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여름 성수기 실적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어제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은 22만 명 선을 넘으며 올해 여름 성수기 기간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약 10만 6천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고 11만 9천 명이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휴가철에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출국장 30분 조기 개장과 보안검색대 추가 운영, 24시간 운영 매장 확대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또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와 공항외 수화물 수속 서비스인 이지드랍 서비스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객 대기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또 공항시설, 교통, 여객, 시스템, 보안에 대한 특별점검과 167개 식음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요즘 부쩍 잦아진 기상 악화로 인한 위기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풍수해 상황실을 가동해 즉각 초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용객들이 인천공항을 찾고 있는 만큼 내부도 굉장히 혼잡하고요. 또 보안 검색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일찍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자국 수도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암살이라는 수모를 당한 이란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급파해 이스라엘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خونخواهی شهید اسماعیل هنیه قطعی و رژیم ماجراجو و تروریست صهیونیستی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ا که مجازات سخت است در زمان مکان و کیفیت مقتضی قاطعانه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의 보복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유대교 명절 티샤 베아브 기간인 12일쯤으로 예상하는 등 시점만 다를 뿐 이란이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1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하는 등 공군력 증강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지난 4월 이란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Do you think Iran will stand down, sir? 중동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 등은 이란 방문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요구했고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시 중단되거나 우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사령관을 잃은 뒤 복수를 공언한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 요격망인 아이언돔을 가동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전면전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중동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한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언제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every possibility, just as we did in advance of April 13th when Iran attacked Israel. 그러면서도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요르단 고위관리가 20년 만에 이란을 공식 방문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은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할 당시 미국과 영국의 격추작전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איראן ועושי דברה מבקשים להקיף אותנו ב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בשבע חזיתות. התוקפנות הגלויה שלהם אינה יודעת שובע. 특히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이스라엘군이 작성한 시나리오도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대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수백 발의 로켓으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레바논 접경 넘어 깊숙한 지역의 민간 시설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주민이 예루살렘과 남부 지역으로 대피해 호텔이나 학교, 텐트 시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전기나 상수도 공급, 통신망도 길게는 며칠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주택이나 건물 방공호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앞두고 각국의 자국민 대피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사흘 만에 또다시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강 차관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어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30여 명, 이스라엘에는 53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에는 현재 출국 권고 3단계 적색 경보가, 가자 지구에는 여행 금지 4단계 흑색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인사들을 암살한 뒤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을 천명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프랑스도 최대한 빨리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매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건 발생 53년 만으로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 실체가 드러난 건 1971년 정체모를 군인들이 탄 버스가 청와대로 가다 폭발하면서였습니다.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에 맞서 보복을 위해 극비리에 창설된 북파 공작원 양성소였던 겁니다.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무장 탈영했고 진압 과정에서 대부분 숨졌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면서 기관병과 경찰까지 수십 명이 숨졌는데 살아남아 체포된 4명은 사형이 집행된 뒤 안매장됐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거쳐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며 사과를 권고하고 안매장 추정 지역도 발표했습니다.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결정적인 진술을 이번에 새롭게 확보해서 백제리 묘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식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매장 공작원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이를 시작하는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 단장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신미도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사건 발생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찍지 말라, 모른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기자가 질문하자 첫 대답은 찍지 말라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일관하다 이내 입을 다뭅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했던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창, 즉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장례 절차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물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회사에 볼일 보러 갔다가 8시 반쯤에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조금 가니까 이제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나일론 섬유에 불이 붙으며 한때 진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다른 건물로 연소 확대를 방지했고 이제 그 창고 안에는 나일론 원단이 70톤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 2시간가량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경비원이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금동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말이라 공장이 비어있던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공장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난폭하게 몰고 다니는 이들을 따릉이 폭주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SNS에 활동 영상을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조롱하며 도심 집결까지 예고했는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인도 위를 질주합니다. 대형마트 안까지 휘젓고 다니고 운전 도중 점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고개 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입니다. 이들이 서울 도심 집결을 예고하자 경찰이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역 앞입니다. 평소와 달리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됐는데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위험하게 몰고 다니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고와 달리 실제 거리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미성년자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무모한 운전을 자랑하고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자신도 폭주에 가담하고 싶다는 댓글까지 줄줄이 달렸습니다. 경찰은 적발하는 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2군데 배치되어 있고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 돼 있고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킥보드 무면허일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도로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얼마 전 A씨는 빗속에 차를 몰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 그 앞에 이렇게 5m 전방도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라고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사람이나 고양이나 이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오토바이는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받은 주인은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 만에 오토바이를 치웠습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고 손잡이엔 거미줄도 쳐져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까지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이륜차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6,000에서 7,000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치우지 않아 결국 지자체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정 기간 방치된 경우에 2차례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애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고 폐차하기보다 그냥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은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빠져 있어요. 폐기 안 하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륜차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제도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막판까지 도돌이표 정쟁으로 점철된 7월 국회가 끝났지만 출구 없는 공방은 8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앞서 처리된 방송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며 또 한 번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8월 역시 쳇바퀴 같은 정쟁의 굴레를 벗어나긴 어려워진 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습니다.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야 협의 없는 쟁점 법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꼼수도 이제는 멈추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은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 부결 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고리로 협상의 여지를 닫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를 겨냥해 약속을 지키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며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찐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입만 열면 민주당 탓만 하면서 국회 변죽만 올리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걸고 특검법을 내놓으십시오.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생각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대표가 중요 사안에 대해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장악 청문회가 예정된 과방위를 비롯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까지 상임위 상황도 곳곳이 암초여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해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전국 구성에 돌입합니다. 지역 곳곳의 군부대와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가운데 우선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세 번째 여름 휴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시장을 찾았던 것처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시설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제복 근무자의 노고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기간은 4박 5일 정도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땐 휴가지에서라도 긴급 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올해도 휴가지에서 업무는 이어갑니다. 폭염 및 태풍 대비 태세와 TMF 정산 지연 사태, 광복절 이전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안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또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도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은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노란 봉투법 등과 일괄 처리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휴가 직전 브리핑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과 특검안 발의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대 야당의 횡포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등 강경된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 추인 여부를 논의하는 등 후속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총 개최 계획을 공지했고 의총에선 김 내정자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지만 정점식 전임 의장 유임을 주장했던 친윤계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등 추가 인선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 등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한우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전국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해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호남 출신 민형배 한준호 후보가 선전하며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권리당원 40만 명이 넘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 압도적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10% 중반대를 기록하며 앞선 지역보다 선전했지만 뒷쫓기엔 역부족이었고 김지수 후보도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광주여, 나의 사회적 어머니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꼴찌를 달리던 민영배 후보가 홈그라운드 광주 전남에서만 3만 표를 쓸어 담으며 단숨에 당선권에 들어섰고 광주시에 사시는 당원 동지들에게 민영배 1등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당선권 바뀌던 한준호 후보도 전북이 고향이란 점을 앞세워 3위에 안착했습니다. 원외로 1위를 달리면서 선전하던 정봉주 후보는 호남에서는 중위권에 그치면서 김민석 후보에 밀린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제 반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정봉주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기존 30%대였던 투표율이 호남 지역에서는 20%대에 머무르면서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당원대회로 전당대회 이름을 바꿔가며 강조한 당원 중심 구호도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환점을 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대전, 세종과 수도권 지역 경선을 거쳐 오는 18일 마무리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통신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사찰이자 사정정치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통신조회가 유행이냐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1월에 통신조회한 사실을 최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첨부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사정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내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나온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 해지일 등이 제공됐을 뿐 통화 내역 조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애초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나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 통화 상대도 비슷한 범주였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석 달씩 2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직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전해웅 전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개최한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한글 샤넬 재킷을 처음 전시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재킷을 전시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관이 다른 상대와는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을 모아 감염병과 싸우던 팬데믹이 물러가고 사회 통합도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간 응답 차이인데요. 남성은 54%가, 여성은 61%가 정치관이 다르면 교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33%였고 71.4%는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함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모두 함께 감염병과 싸우던 팬데믹이 물러가면서 사회 분열이 심각해졌다고 풀이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보수와 진보 사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18년 때보다 5.3%포인트 늘어난 92.3%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갈등, 노사 갈등 등 다른 유형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한데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해외 직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자 배송 중이던 제품마저 고객에게 보내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티몬에서 직구한 중국 로봇 청소기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A씨.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특송업체 설명을 듣고 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큐텐 계열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며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개인 통관부를 이용해서 다 수입자가 정해져 있는 물품인데 이걸 특송업체가 함부로 이렇게 개인 물건을 택배사로 인계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한 큐텐과 배송을 의뢰한 큐텐 익스프레스가 모두 중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자 배송 중이던 제품을 사실상 회수한 셈입니다. 배송이 중단된 제품은 모두 1000여 개,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티몬은 환불 요청에 정상 배송 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반복했고 정부에선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민원을 이관하기 바빴습니다. 페이사에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품은 배송 중이기 때문에 환불해서 보류된다. 대부분 다 이관시키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관세청으로 해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경찰청으로 가면 다시 관세청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가운데 FG사가 티몬 위메프 판매 상품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조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여행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환불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폭염 속 거리 시위에 나서며 선제적 환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ARS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티메프의 미래 전망이 어두운 데다 채권자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 조정이 녹록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구조 조정 제도를 통해 협의부터 해보란 취지입니다. 실제 제도가 생긴 뒤 지난해 6월까지 절차에 돌입한 20여 개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조정에 성공했는데 티메프와 비교하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티메프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은 어두운 미래 전망입니다. 실제 자율 구조 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매달 이익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주거나 외부에서 신규 자금을 투자받은 덕에 회생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티메프는 적자가 수년째 누적돼 성장 가능성이 낮은 데다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등 유형 자산 비중까지 작아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련 채권자만 11만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건 역시 자율 구조 조정의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쉽지도 않고 연락 자체도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합의 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회생신문 전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유치 등도 고려 중이라며 독자 생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채권자와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지가 절차 성공 여부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30대의 매수 비중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40대의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반기 기준으로 40대 비중이 3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30대의 32.5%에 육박했습니다. 40대뿐만 아니라 50대의 매수 비중도 올해 상반기 기준 18.6%로 2020년 상반기에 18.7%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40대 매수 비중이 늘어난 건 최근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수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4%가량 빠지며 폭락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 증시가 개장합니다. 한국거래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거래소 현장에서 지금 증시가 개장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지난주 경기 침체 공포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크게 급락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는 2.5% 넘게 빠지면서 현재 2,600선을 지키고 있고 코스닥은 770선도 무너졌습니다. 1.9% 가까이 빠지면서 76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른바 검은 금요일 코스피는 무려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676포인트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에 4.2% 하락하면서 779선에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 더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잠시 미국의 고용지표 제조업 지수가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2,600까지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난주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68%나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크게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증시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 실업률 수치가 작년 평균치를 웃돌면서 실제로 미 증권 시장도 대폭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실업률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 침체 여부를 전망하는 샤메 법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샤메 법칙. 보통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과거에 이 이론을 토대로 경기 침체 여부 상당수를 예측하는 데 성공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이번 7월의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른바 아래 공포로 미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들을 놓고 볼 때 해당 수치만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YTN에 나온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샤메 법칙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그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이고요. 이게 사실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가 한 11번 정도가 있었는데 1959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하게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7월에도 0.53%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를 일반적인 경제순환 이제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4.3%라고 하는 실업률이 사실 미국 실업률 추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상태도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1~2%포인트 격차를 기록하면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또 CNN이 최근 4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나타나 47%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이르면 현재 시간으로 5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DC 자택에서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3명과 대면 면접을 곧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거론된 후보군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3명의 면접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국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를 통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가 당선되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면서 그들은 최대 규모 자동차 공장들을 짓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거짓 정보에서 비롯된 영국 극우 폭력 시위가 격화하면서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등 수위 높은 범법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주요 도시에서 90여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의 셔터문을 발로 차고 막대까지 동원해 마구 찔러댑니다. 아예 가게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차는 불에 타고 거리 곳곳엔 잔해가 나뒹굽니다. 지난달 말 사우스포트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뒤 영국에서 극우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슬림 난민 신청자라는 헛소문 탓인데 경찰이 범인은 영국 태생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허위 정보가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를 만나 폭력 사태로 발전한 셈입니다. 주말 사이에만 반다문화주의나 반이슬람 의제를 앞세운 시위 30여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인종주의를 배격하는 단체들의 맞불 시위도 조직화하는 분위기라 양측이 더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at we will give the police all the backing that they need in the actions that they are taking in response to this criminal disorder and thuggery, because it has no place on Britain's streets. 키어 스타머 총리도 이번 사태를 극우적 혐오에서 동력을 얻은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출범한 지 꼭 한 달 된 영국의 새 내각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지난달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위대는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곳곳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이 불타오르고 앰뷸런스도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난 시위대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공직 30% 할당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시위는 대법원이 할당 비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위 희생자에 대한 총리 사과와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시위가 재개된 겁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일요일 하루에만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আমার সামনে দেখি 8টা লাশ আসছে এরকম ছেলের দেখি মাথায় বুলেট এই জায়গা থেকে মাংস উঠে গেছে মানে আমি ভাবতে পারি না যে আমার দেশে এরকম মানে যুদ্ধ আমার নিজেদের মানুষের মধ্যে দেখতে হবে. 시위대는 세금과 공과금을 내지 않고 동맹 파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도 다시 인터넷 사용을 막고 무기한 통행 금지를 선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সরকার এবং আদালতের মধ্য দিয়ে আজকে সমর্থনের মধ্য দিয়ে কিন্তু আজকে সমাপ্তি ঘটেছে এরপরেও যদি কোনো দাবি থাকে মাননীয় প্রধান 지난 1월 야당이 불참한 반쪽 대선으로 5번째 집권에 성공한 하시나 총리는 야당이 시위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정부와 총리 퇴진을 고수하고 있는 시위대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사회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석회암지대인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초토화됐고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산간 고속도로 터널 앞길이 뚝 끊겼습니다. 조각만 앙상하게 서 있는 계곡 아래엔 추락한 승용차가 장난감처럼 나뒹굽니다. 새벽 3시 반쯤 중국 서남부 쓰촨성 티베트족 자치주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 갇힌 차량 운전자들은 간발의 차이로 참사를 면했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듯 회색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석회암 바위들이 함께 굴러떨어져 그야말로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을 주민 93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215대를 투입해 구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상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고산지대에 빙설이 녹아내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제기한 보상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다친 뒤 1년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1997년 뒤늦게 순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A씨가 군인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습니다. 강릉은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최장 열대야 일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났던 서울도 15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찜통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도 내립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한낮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고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밤낮 없는 폭염에 소나기까지 여름철 견디기 힘든 날씨의 연속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